사마천의 사기가 읽기에 다소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공원국 씨가 쓴 춘추전국 이야기를 추천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현재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학자들 중에 중앙아시아 역사를 전공으로 하시는 김호동 교수님과 더불어 공원국 씨가 그리고 그의 글들이 가장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동 교수와 공원국 씨 두 분 모두 중앙아시아라든지 중국 내외의 이민족들에 대한 연구 활동을 이미 십수년 그 이상 하신 분들로서 기존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일제시대 일본의 학자들과 함께 서구의 근대적 연구 방식으로 식민지 치하에서 학문 활동을 하시던 분들의 글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중국의 역사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어 공원국 씨의 글들은 읽기에 즐겁습니다. 춘추전국 이야기에 처음을 연 제1권의 부제목은 최초의 경제학자 관중입니다. 관중은 서주가 끝나고 동주가 시작된 이후 이미 실권을 잃은 동주의 국왕을 대신하여 처음으로 중원의 패권을 거머쥔 제나라 황공의 총신이었습니다.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으로도 대중들에게 익숙한 관중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기 그 이전에 외교적 방법을 활용하여 대의 명분을 쌓음으로써 군사적 수단, 즉 전쟁을 좀 더 유일한 국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주를 갖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존왕이란 명분을 내세운 여러 차례의 회맹은 그의 가치를 항상 더욱 높게 해주었습니다. 관중의 제나라는 주나라의 동성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통치자는 우리가 강태공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태공망 여상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곳 산동 지방은 예로부터 동이족의 땅으로 나라의 지배계층들은 주나라 주족의 후손들이었을지 몰라도 다수의 기층민들은 동이족들이었을 것입니다. 동성제후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변방의 봉지에서 관중 같은 주나라의 왕의 충신이 나온 것은 매우 이채로운 일일 것입니다. 제나라와 더불어 동쪽 지방의 주요 3국인 송나라, 노나라와 회맹하고 또 전쟁도 하고 관중은 제나라 황국을 춘추시대 최초의 패권자로 만들어냈습니다. 제나라에서 관중이 나왔다면 송나라, 노나라에서는 공자가 나왔습니다. 이를 본다면 산동 지역이 춘추 전국시대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원국 씨의 춘추전국 이야기 1권은 춘추시대 첫 패권자인 제환공과 관중을 그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하기 그 이전에 중국의 고대사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나마 잘 소개하고 있어 중국 고대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관중의 저서로는 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자는 총 86편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10편은 망실되고 현재 전하는 것은 76편이 전부입니다. 관자는 작가로도 분류되는데 공자, 맹자, 순자 같은 정치적 이념의 책들과는 다르게 다방면에 걸쳐 백과사전식으로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글들의 구성이 매우 짜임새가 있고 풍부해서 오히려 가동률을 낮추는 단점이 있는 것이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편 읽다가 결국 마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관자는 현재 76편이 전하는데 76편 모두를 관중이 쓰지는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 듯합니다. 아마도 첫 편 목민과 함께 형수, 권수, 입정, 승마, 7권, 판법, 유관도 등 9편만이 관중의 글로 여겨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그 전부를 관중이 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관자의 대부분은 관중의 사상을 연구하던 직하 학궁의 학자들에 의해 쓰여졌다고 하는데 사실 관자는 한 사람이 저술했다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글의 스타일도 도교적 색채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 등 춘추전국시대 초기의 작품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관자를 소개하는 이유는 관자에는 치우와 고구려의 영화설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약간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자 41편 5행에 나오는 글입니다. 옛날에 황제가 치우를 얻어 천도를 밝히고 태상을 얻어 지리를 살피고
사령을 얻어 동방을 밝게 살피고 축용을 얻어 남방을 밝게 살피고 대봉을 얻어 서방을 밝게 살피고 후토를 얻어 북방을 밝게 살폈다. 황제는 6 재산을 얻어 천하를 다스리니 신명에 지극함이다. 치유는 천도에 밝았기 때문에 당시로 삼았다. 태상은 지리에 밝았기 때문에 능자로 삼았다. 사실 관자 오행편에 나오는 치유는 큰 존재감이 없습니다. 치유가 천도에 밝아 당시로 삼았다는 문장이 거의 전부입니다. 황제에게 죽임을 당한 치유가 황제의 신하가 되었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 이목을 끈 것은 바로 이 책 아래 각주였습니다. 치유에 대한 해설이죠. 상서에 구려국의 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얘기에도 나온다. 정주에는 삼묘로 되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사기에 와서야 비로소 등장하는 황제와 끝까지 겨루다가 탕록에서 패했다고 한다. 이는 고대 동이족이 중국 지역의 선진 부족과 경합했던 최초의 전쟁을 말해주고 있는 전설이다. 삼묘라는 민족은 오늘날의 묘족으로 보기도 한다. 고대 동이족인 산융족으로 본다. 치유가 패하여 전사한 탕록은 오늘의 북경 지역으로 추측된다. 치유는 고대 천문학에서도 별 이름으로 지정되어 치유 기성은 병난의 전조를 알리는 혜성이 되었다. 관자에 와서는 황제의 6 재산 가운데 한 명으로 바뀌었다. 사실 치유가 구려적의 수령이었던 글들은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의 구려는 9글자의 거물료로 구성된 단어이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관자 오행편의 각주에는 그 구려와 더불어 고구려의 구려, 즉 글귀구의 고을려로 구성된 이름 구려도 함께 병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책의 역자들이 치유를 구려, 즉 고구려의 황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이야기죠. 관자를 함께 번역한 김필수 교수님, 고대혁 교수님, 장승구 교수님, 신창호 교수님의 이력을 그저 들춰보지 않아도 책을 읽다 보면 책이 결코 가볍게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서와 이 얘기는 이미 제가 읽어본 책이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보았는데 쉽게 그 내용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을 찾아 읽어보았지만 그런 구문들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세하게 찾아보지 못한 때문이겠죠. 지나치게 몰두하게 될 것 같아 중간에 멈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게 늘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해결의 한 방편 같아 보여 이렇게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